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이런 말 들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지난달에 아파트 분여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제 의견을 무시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아휴,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당황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자려고 누워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나이에 그걸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해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예민하시네. 이런 말들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던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1년 전 일도 5년 전 일도 생각하면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어른답게 참은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닐까라는 감정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참기만 하면 힘들고 감정을 다 쏟아내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중간 어딘가에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말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실버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더 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눈높이가 어긋난 말. 올해 72살 김명숙 씨는 요즘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바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손주들 돌봐주시고 그러시죠. 그날도 아들 집에 가셨는데 거실 소파에 개지도 않은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더랍니다. 부엌 싱크대에도 설거지할 그릇들이 그대로고요. 잠시 후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집이 좀 엉망이죠. 하고 말을 꺼냈답니다. 아니, 그러게 말이야. 일이 바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해놓고 살아야지.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 때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 주말에라도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미뤄두면 더 힘들어져. 라고 얘기를 해주었더니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만 깨작거리고 있고 아들은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색하고 조용한 식사는 빨리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집사람이 좀 많이 속상해했어요. 뭐, 내가 뭐라고 했다고? 집 좀 정리하고 살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엄마는 잘하라고 얘기한 거지만 집사람한테는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로 들렸나 봐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할 때도 많은데 집에 와 피곤한데 그런 말 들으니까 아니, 난 진짜 좋은 얘기를 해준 건데 엄마가 나는 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비교처럼 들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명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난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가 직장 내 소통을 연구했습니다. 직장에서 같은 내용의 조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거든요. 라고 말할 때의 상황과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라고 말할 때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자 결과의 차이는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조언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같은 조언이었지만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떤 위치에서 말하느냐를 먼저 감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 말하는 느낌이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구나,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은 거죠. 그러면 귀가 닫히고 그 말은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눈높이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편안합니다.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싶으면 그 조언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허디 교수는 이걸 파워 포지셔닝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말하느냐가 듣는 사람의 반응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리더다. 그보다 못한 리더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리더고, 최악의 리더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리더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조언은 조언인 줄 모르게 전달되는 조언입니다.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때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내용지만 말을 전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관계를 지킵니다. 며칠 뒤 김명숙 여사님은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저번에 내가 말을 좀 그렇게 했나 봐.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아는데 내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 비교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더라고. 미안해. 며느리가 전화 너머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알아요.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요즘 사람들 우리 때랑은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른데 그걸 생각 못하고 내 얘기만 했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런 애기 어려우셨을 텐데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사람한테 전화하셨죠? 어머님, 정말 감동이야.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편하게 어머님, 요즘 이런 게 좀 힘들어요 라고 먼저 털어놓기도 하고, 김 여사님도 그래?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것도 있던데 도움이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기도 하신답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를 놓친 말. 우리 동네 동사무소 문화센터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체조 시간이 있습니다. 65세 강미자 여사님은 거기 7년째 나오시는 분이죠. 체조 동작도 제일 잘 아시고 선생님이 안 나오시는 날엔 앞에서 시범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날도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나오신 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처음 문화센터에 나오신 거예요. 체조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여사님이 옆 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오늘 정말 좋았어요. 우리 전에 살던 동네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참 좋네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창문 쪽 커튼이 좀 낡았네요. 저기 곰팡이도 핀 것 같고 바꾸면 훨씬 깔끔할 텐데.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는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바꿨었거든요. 그러자 다들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요. 그것 좀 오래됐죠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여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커튼이 작년에 새로 단 거예요. 곰팡이가 아니라 원단 문이고요. 여기 센터 예산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선 뭐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새로 오신 여사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아,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죄송해요. 먼저 갈게요. 하고는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지만 급하게 문을 나서는 모습에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그 여사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도요. 강미자 여사님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하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곧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마트에서
그 여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는데 그쪽에서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는 다른 통로로 급하게 가시더랍니다. 그날 저녁 같이 문화센터에 다니는 친한 친구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강 여사, 있잖아. 저번에 그 새로 오신 여사님. 완전 마음 상하셨나 봐.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처음 가서 괜히 말 꺼냈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하시더래. 이젠 멀리 있는 곳 다니려고 알아보신대. 뭐? 내가 뭐라고 했다고? 아니, 맞는 말을 했는데 말이야. 근데 처음 오신 분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런 얘기했다는 식으로 들렸나 봐. 전화를 끊자 강미자 씨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얘기가 정말 그렇게 들렸다고?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조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점은 이겁니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조언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 일단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조언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들으니 조언이 도움으로 느껴진 거죠.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순서에 먼저 반응합니다. 지적이 먼저 오면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나를 공격하는구나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인정이나 공감이 먼저 오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싶으면 그 다음 조언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카너먼은 이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틀로 포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되 때를 알아야 한다. 때를 모르고 말하면 조급한 사람이 되고 말할 때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숨기는 사람이 된다. 맞는 말도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건 참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에게 닿으려면 그저 순서만 바꿔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적하기 전에 한번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같은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님은 용기를 내서 그 여사님 댁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사님, 저 강 여사예요.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문이 열리고 여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나오셨습니다. 강 여사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을 좀 그렇게 했죠? 생각해보니 여사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어머, 아니에요.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한 게 잘못이죠. 아니에요. 새로운 눈으로 봐주시는 것도 필요한 건데.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수요일에 나오시면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그러자 여사님 얼굴이 처음으로 환해지셨습니다. 정말요? 사실 처음 와서 긴장도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강 여사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빼놓지 않고 나오신 덕분에 두 분은 이제 센터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전해지는 사이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 말의 뒷맛. 올해 봄에 64세 이순자 여사님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사님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정형외과에 다니십니다.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는데 그날따라 평소랑 다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죠. 새로 오신 분인가 하며 인사하고 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누우세요. 이 여사님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생님이 무릎을 확인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네요. 집에서 운동 안 하셨죠? 아,
네, 요즘 좀 바빠서. 바쁘셔도 안 하시면 안 되죠. 매일 30분씩은 해야 하는데. 안 하시면 방법 없어요. 계속 나빠져요. 물리치료가 시작되고 기계를 무릎에 대고 작동시키시면서 여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집에서 스쿼트 하시라고 했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 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요? 집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도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해야 낫지. 안 하시면 제가 아무리 치료해드려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이건 의지 문제예요. 길게만 느껴졌던 치료가 끝나고 몸을 일으키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운동 꼭 하고 오세요. 안 하시면 티 나요. 이순자 여사님은 네. 하며 얼른 문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안 하면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 의지의 문제라고. 그럼 그 말이 좀 차갑게 들렸나 보네. 맞는 말인데 왜 기분이 나쁠까 했더니 맞아. 뭔가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도 안 하시냐고. 그 선생님이 전다며. 아직 환자 대하는 법을 잘 모르나 보네. 다음 주 치료 날이 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솔직히 가기가 싫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을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날은 평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죠.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네, 그냥, 그래요. 선생님이 무릎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부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많이 걸으셨어요? 네, 손주 돌봐주러 며칠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손주 돌보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좀 갔을 거예요. 선생님이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쁘셔서 못하셨죠? 손주 돌보는 것도 운동이긴 한데 무릎 전용 운동은 좀 다르거든요.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하루에 딱 5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세요? 5분이요? 네. 처음부터 많이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5분씩 하루에 2번만요.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딱 5분만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많이 달라지세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리고 계단 운동은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해보세요. 그게 계단 오르는 것만큼 효과 있거든요. 치료를 받는 내내 선생님은 계속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어날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평소에 해주시던 선생님한테 치료받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왜? 뭐가 달랐는데? 지난주 선생님은 계속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 근데 오늘 선생님은 힘드시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보세요 하니까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날부터 이 여사님은 정말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5분씩 TV 광고 시간에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무릎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다음 치료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운동하셨죠?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5분씩 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순자 여사님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치료실을 나섰습니다. UCLA 심리학과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됐습니다. 38%는 목소리 톤이었고
55%는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였습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말에 온기가 없으면 차갑게 들립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이라도 그 안에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으면 따뜻하게 들립니다. 힘드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에는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는 말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 여사님이 병원에서 그 젊은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어르신, 그날 이후로 못 뵀네요. 요즘은 다른 선생님한테 치료받으세요. 이 여사님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저번에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치료하실 때 운동하라고 하시면서. 아, 네네.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렸었나요? 선생님이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알지만 뭔가 저를 게으른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의지가 없다고 하셨을 때 특히 좀 그랬네요.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치료해드리기만 급급해서 환자분 마음까지 헤아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어휴, 괜찮아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젊으시니까 앞으로 더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 이해와 공감이 온기를 더할 때 우리의 대화는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정의 힘. 지난 설날에 68세 이영옥 씨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설을 맞아 큰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손주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다들 분주하게 움직였죠.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큰 손주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동윤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성적도 떨어지고. 사실 그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손주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좀 걱정되더라.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더라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하겠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답답해요. 게임 그만하라고 하면 얼마나 화내고 짜증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나도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하루에 1시간만이라고 정하는 거야. 그리고 지키면 주말에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1시간도 길지 않아요? 게임 아주 못하게 해버려야 딱 끊지. 요즘 애들 다 게임 하잖아. 아예 못하게 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게 없잖니. 내 생각엔 적당히 허용하되 룰은 확실하게 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며느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것도 방법이네요. 지금은 제가 그냥 소리만 지르니까 애도 듣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에 내가 옆에 앉아서 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게임이 뭐가 재밌어? 하고 관심을 보이면 애가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대화도 되고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걸 느끼거든. 물론 너도 힘들겠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너무 무작정 맡기만 했나 싶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스탠퍼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언을 두 그룹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바로 조언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조언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 한마디를 더했을 뿐인데 두 그룹의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고, 나중에 그 조언을 실천에 옮긴 비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정이나 공감의 한마디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구나, 내 편이구나 싶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상태에서 들은 조언은 비난이 아니라 도움으로 느껴집니다. 조언하기 전에 먼저 인정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말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큰아들이 이 여사님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얘기 정말 잘해주셨어요. 집사람이 요즘 그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래? 나도 조심스럽더라.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 봐. 아니에요. 먼저 이해해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감사했어요. 앞으로 동윤이 잘 키울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오랜만에 따뜻하게 안아주며 인사하는 큰아들 덕에 마음까지 따뜻한 설이 되었습니다. 5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온도. 62세 최미숙 씨는 남편분과 둘이서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요. 남편분이 작년에 퇴직하셔서 이제 집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집에 계시면서 계속 TV를 보시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드라마, 재방송, 뉴스, 예능 프로그램, 거의 하루 종일 TV 소리가 그칠 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시겠지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러시니까 종일 신경 쓰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서 남편분이 또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려고 하는 순간, 여보, TV 그만 좀 봐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 몸도 안 좋고 치매도 빨리 올 수 있대요. 남편분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하라고? 집에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같은 거 알아보시든가 해야지. 주민센터? 거기 가서 뭐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맞아. 안 맞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한번 가보기라도 하세요. 에이, 그냥 내버려둬. TV 보는 게 뭐 큰 문제야? 그날 저녁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방으로 들어가시고 최미숙 씨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도 남편분은 여전히 TV만 보셨습니다. 오히려 더 일부러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친구 윤 여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에혀, 남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 몰라. 평생 일하던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본인도 헛헛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텐데. 거기다 집에서까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아주 어떻게든 하려고 용을 쓰겠지. 아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너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슬쩍 한마디 해봐. 여보, 나 혼자 산책 가려니까 심심한데 같이 좀 나가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탁해보는 거지. 산책 부탁해보라고? 하지 마는 명령이고 같이 해줄래요? 는 부탁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 다르게 들리지 않겠어? 그날 저녁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셨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가 좋대요. 나 혼자 산책 가려니까 좀 심심한데 같이 좀 나가줄 수 있어요? 30분만. 남편분이 TV에서 눈을 떼고 최 선생님을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왜? 당신 원래 혼자 가잖아. 그래도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요즘 우리 얘기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남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일 몇 시에 나갈래? 다음 날
두 분이 같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걷기만 했는데 점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도 들어가 차 한 잔도 마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볕도 쬐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괜찮네. 내일도 나갈까?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앨런 랭어가 유명한 복사기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새치기를 부탁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요. 첫 번째, 그냥 요청만 한 경우 죄송한데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두 번째, 이유를 대며 요청한 경우 죄송한데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세 번째, 요청이 아닌 제시를 한 경우 제가 먼저 복사할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요청에는 60%가 응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에는 무려 94%가 응했습니다. 세 번째 지시에는 겨우 24%만 응했죠. 하세요는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해줄 수 있어요? 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낄 때 훨씬 기꺼이 움직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곳에 이른다. 강한 명령보다 부드러운 요청이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윤 여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남편분이랑 어때? 훨씬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두 분이 같이 산책을 다니시고 남편분이 TV 보시는 시간도 자연스레 줄었다며 이숙 씨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섯 번째, 조용한 말의 설득력. 작년 여름 73세 장필순 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장 여사님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기도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승진하고 나서부터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고 한숨도 자주 쉬고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혼자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팀장 되고 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특히 한 직원이 자꾸 말을 안 들어. 딸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직원이 나이도 나보다 많고 경력도 좀 오래됐거든. 근데 내가 지시한 일을 제대로 안 해와. 그래서 어제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했는데? 이 일 제가 언제까지 끝내시라고 했죠? 왜 아직도 보고가 안 됐나요? 이러면 저도 곤란한데요. 다른 팀원들은 벌써 다 마무리됐는데 혼자 늦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완전 표정이 굳더라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로 가버렸어. 근데 그 뒤로 날 대하는 게 더 이상해진 거야. 일은 제때 끝내긴 하는데 나한테 업무 관련이건 뭐건 말을 안 걸어.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도 얼어붙어서 불편해 죽겠어. 장 여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원분한테 좀 심하게 말했던 거 아니야? 난 있는 사실대로만 말한 거야. 일 진행에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맞는데. 그분이 듣기에는 좀 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딸이 반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팀장이잖아. 이럴 때는 상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장 여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과 강하게 말하는 건 달라. 왜 혼자만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을 텐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거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 장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해야겠지. 이 일이 마감이 지났는데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팀장이 그렇게 말하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아니야. 말이 주는 무게감이 다르지. 소리만 지르는 사람은 가볍게 느껴져. 오히려 차분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들리는 법이고. 그러고 보니
나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라고.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은 소리 높이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을 더 믿는데. 알았어, 엄마. 나 다시 생각 좀 해볼게. 예일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피드백을 두 가지 톤으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빠른 톤으로, 두 번째는 부드럽고 천천히 말하는 톤으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한 톤으로 들은 그룹은 피드백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톤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 뇌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데 집중해서 저 사람이 화났다, 나를 비난했다는 감정만 남은 것이죠. 반면 부드러운 톤으로 들은 그룹은 피드백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고 개선할 의지도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드러운 톤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말을 천천히, 조용하게 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말에 무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눈 다음 주쯤 장필순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그 직원한테 다시 이야기했어. 어떻게? 이번에 말할 때는 톤을 좀 낮춰서 저번에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일이 늦어져 팀에 피해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리고는 그 뒤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엄마랑 얘기하고 편해졌네. 고마워, 엄마. 통화를 마친 필순 씨의 얼굴 위에도 이제야 편안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7번째,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69세 한영순 선생님은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같은 층에 사는 윤 여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분입니다. 뭐든지 잘 빌려가시거든요. 처음에는 설탕 한 컵, 간장 조금 이런 거였습니다. 어휴, 갑자기 떨어져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하시면서요. 한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러세요. 하고 빌려드렸죠. 그런데 점점 빌려가시는 게 많아졌습니다. 쌀, 라면, 계란, 우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초인종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빌려간 물건들을 갚지 않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번에 빌려드린 쌀이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 아이고, 깜빡했네. 다음에 꼭 갚을게 하시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한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또 윤 여사님이 아닐까 싶어서 긴장되고 문 열기가 꺼려지고요. 어느 날 저녁 7시쯤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 여사님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미안한데 계란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저녁 만들다가 똑 떨어졌는데 마트 가기는 귀찮고. 한 선생님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윤 여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6개만 빌려줘요. 내일 꼭 갚을게. 한 선생님이 참다 못해 말씀하셨습니다. 윤 여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도 계란이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계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알겠어요. 윤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선생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지. 계속 빌려주니까 계속 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해? 빌려드리기 싫어요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정중하게 거절하며 선을 그어야지. 한 선생님이 남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중하게 선을 긋는다. 일주일쯤 지나서 윤 여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한 선생님, 미안한데 라면 한 봉지만.
이번에는 한 선생님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윤 여사님, 요즘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빌려드리다 보니 저도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마트에서 사시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윤 여사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웠어요? 죄송해요. 몰랐네요.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이웃이잖아요. 그렇지만 제 상황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해 왔어서요. 아, 알겠어요. 제가 좀 심했나 봐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브레네 브라운이 경계 설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명확한 경계였습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계를 정하며 선을 그을 때 역시 따뜻한 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제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저도 제 상황을 생각해야 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 선을 그때 부드럽게 긋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뒤로 윤 여사님이 빌리러 오시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정말 급한 경우에만 오시고 빌려간 건 꼭 갚으려고 하십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생각보다 관계도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확실하게 말하되 정중하게 품위를 잃지 않고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8번째, 기분을 남기지 않는 대화. 76세 조경자 씨가 이번 가을에 겪었던 일입니다. 조 여사님은 오래된 친구분들과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지십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거든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들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 한 분이 계시는데 박 여사님이라고. 이분은 모임 때마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이 중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빠르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 몰라. 이번에 또 뭘 사왔더라고.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어쩜 머리 좋은 건 날 닮았더라고. 처음에는 다들 그래 잘 됐네 하면서 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시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지니 점점 모임에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작년 10월 모임 때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또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해외 출장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대. 그때 조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아들분 자랑 들으니까 좋네. 정말 잘 됐어. 박 여사님이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호호호, 그러게 말이야.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조 여사님이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궁금하고 듣고 싶더라고. 우리 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이해하지? 참, 김 여사는 요즘 어떻게 지내? 최근에 뭐 별일 없었어? 나는 요즘 남편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게 힘들어. 어머, 그랬어? 왜, 어디가 안 좋은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다른 친구분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분이 조 여사님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자야, 오늘 잘했어. 사실 나도 모임 와서 박 여사 자랑 이야기만 듣는 게 좀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나도 고민했어.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계속 그러면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그래도 내가 말을 참 잘했어. 상대방 기분도 안 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래도 말하기 전에 떨렸어. 하고 나서는 괜히 나서서 말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말하길 잘했어. 난 오늘 모임이 훨씬 좋았어. 고마워. MIT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는 효과적인 피드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피드백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존중받았었나를 더 확실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을 이해하는데 내 입장도 들어줄래? 좋은 점도 많은데 이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런 표현들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 그게 품이 있는 말입니다. 다음 달 모임에서 박 여사님이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내가 자랑 너무 많이 했지?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고마워. 조 여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야, 우리가 12년 친구니? 진짜 친구는 그런 말도 솔직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옆구리 툭 치는 박 여사와 함께 하하 웃으며 그날 모임도 즐겁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참기만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 쏟아내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해치지 않는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충고처럼 들리는 말투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 맞는 말이라도 먼저 꺼내면 대화의 온도가 식는다는 것. 감정을 생략한 말은 차갑게 들린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분위기를 지키는 말은 인정부터 시작한다는 것. 할 말은 요청으로 바꾸면 부드러워진다는 것. 말의 힘을 빼면 오히려 더 잘 전달된다는 것. 품위 있게 선을 긋는 말이 따로 있다는 것.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속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명숙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 전화를 하셨고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 여사님은 용기 내어 송 여사님을 찾아가셨고 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벽하게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했어도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를 존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지키되 상대방도 지킬 수 있는 말하기.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말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기는 실버 스튜디오였습니다.